여러분, 주말 저녁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내일 장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는 두 개의 중요한 데이터와 이벤트가 있으니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 실적이 이번 주 시세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MACD 지표를 학습해 최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과 전체 주가 지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주로 현재의 펀더멘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이며 여전히 진행 단계이니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것이며 주변국들은 비교적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좀 더 직관적인 지표인 금 가격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된 지난 2년여 동안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요동치는 추세만 보였습니다. 화요일 월봉 마감 직전까지 금의 이러한 실적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이전의 최고치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금의 전체 역사적 추이를 볼 때 금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국이 가진 전 세계 장악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반응은 반비례합니다. 진정으로 최근에 보인 한 차례의 큰 상승은 2001년 9.11 사태 직후이며 금값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때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 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고 최저때는 당시 원가 근처인 온스당 1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2000달러 가까이 올라서 지금도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사실 최근 10년간 준비한 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 지수나 우리 한국 증시, 심지어 비트코인 등 모든 것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과 원유의 가격만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이전에 150달러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데 원유의 가격이 2008년 150달러까지 오른 후 그 이후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항상 금과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계산된 상승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10년간 화폐가 이렇게나 많이 추가 발행되었음에도 금의 가격은 그 어떠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금값은 왜 상승할까요? 한편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에서도 앞으로 닥칠 몇몇 리스크를 의식해 금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매입은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지만 중앙은행의 매입은 좀 더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값의 상승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 실제로 잠재적인 큰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상황이 조금 누그러지고 소식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상황이 이미 안전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최근 들어 우리도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이미 지상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공격은 시간이 조금 짧았지만 곧 2차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란과 터키 등의 국가들도 이에 완강히 반대하며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 상황을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든 원유든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은 10년 동안의 준비 끝에 50%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즉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잠재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세계 상황이 비교적 평화로울 때 주식시장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이때는 금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혼란스러울 때 금을 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화 초과 발행으로 인해 금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면 잠재 위험이 발생하고 그럼 금값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금과 주식시장은 상반된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 자체와 비교할 때 금은 여전히 많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도 나중에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최종 마감 때 주봉에서 여전히 두 번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하락세가 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하락 채널 유형의 추세입니다. 다음 주에 먼저 하락하고 중간에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미연준의 금리 결의입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입니다. 이 두 사건의 펀더멘털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 전망에 따르면 미연준 관계자가 다음 주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미연준 관계자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 하고 있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에 불과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만기 미국 채권 수익률을 보면 이미 주봉에서 완전히 일방적인 상승 추세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배를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동차의 특징은 제가 핸들을 돌린 만큼 바퀴가 회전하고 제가 설정한 궤도에 맞춰 정확하게 방향이 전환하는데, 배의 특징은 제가 오른쪽으로 키를 돌리면 배가 바다 위에서 관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드러지게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키를 급하게 돌리면 나중에 키를 원래 직선 수준으로 돌려놓아도 배의 관성 때문에 한동안 계속 방향을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 키를 반대로 돌려야만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연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놓고 키 조정을 시작해 중간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돌리지 않고 키를 원래의 상태인 직선으로 되돌립니다. 이때 배는 관성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위치로 방향을 돌립니다. 오늘 미채 수익률도 같은 상황입니다. 수익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로 볼 때 단기간에 금리 인하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미채 수익률은 한 척의 배처럼 이미 관성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5%에 달했지만 시장은 4분기에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똑같이 금융환경 경색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2월 이전에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요인은 주식시장에 약간의 호재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음 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상당히 낮고 취업자 수는 약 1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수치는 33만 명으로 이전 수치가 두드러지게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3분기 GDP 영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요인 모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지난 2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했을까요?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그 상승세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금은 우리에게 국제 정세가 한국 국내 상황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수중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금값이 향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을 적당하게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1차 하락은 우리 나름의 원인에 의한 것이고 2차 하락은 주로 미국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의 다음 주 시장 시세는 하락 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특히 다음 주 화요일 월봉 마감 이후에 이러한 하락 후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들어 KS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충분히 컸습니다. 비록 우리 증시에 있어 진정한 호재가 적었고 시장 정서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주식시장의 반등은 10년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10년 이동평균선은 약 2300선 부근입니다. 만약 시장이 반등하면 11월 초부터 2400선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0년 이동평균선인 약 73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후 반등하는 단계에서 고점은 800선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두 지수의 최근 추세는 비교적 비슷합니다. 더 큰 규모의 반등이 일어날지는 제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자금 측면에서 KS 지수는 닷새 연속 외국인 순유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소극적인 매수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 최근 닷새간 외국인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됐지만 전반적인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 매수가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지수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서의 변동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스닥 지수의 반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말에 최신 재무보고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현대모비스 등의 회사들은 중공업 분야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약 및 기술 주식들, 특히 시가총액이 중간이거나 작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재무보고서를 종합하면 현재 기술주, 특히
특히 삼성 관련주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과 제약 분야, 기업 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주로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하며 그중 일부는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부 바이오 제약 및 기술 회사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경우 현재 전체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 소비가 줄면서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악재도 있습니다. 식품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 분야의 재무보고 데이터는 좋고 나쁨이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은 감소하지만 순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는 배당금을 벌기 위해 이러한 방어형 주식을 사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 몇몇 회사의 실적에 큰 변화가 없고 주가가 양호한 상태에서도 큰 변동이 없다면 5년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느 단계에서든 적합한 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최근 금값이 월봉에서 제한되면서 사상 최고점 부근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을 포함해 10배 이상 이익이 나는 것이야말로 확실히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무보고서와 함께 주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줄 것이며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분석해 관련 기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MACD 지표를 배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방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기술 분석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K선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K라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리는 개장 시작 가격, 최고가, 최저가 및 종가의 4가지 지점에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시장 방향, 속도 및 주요 가격을 설명할 것입니다. MACD의 역할은 시장 방향과 속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장 정서와 시장 추세에서의 장점으로 인해 기술 지표의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거래량의 새로운 정보를 도입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K선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 데이터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넣었습니다. MACD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시장 추세를 더 잘 식별하고 그 신호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빠른 라인 DIF, 느린 라인 DA 및 직선 기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빠른 선은 파란색 선, 느린 선은 빨간색 선, 직선 기둥은 둘 사이의 차이를 그래픽으로 나타냅니다. 여러 라인 간의 상호관계와 영수평축 간의 관계는 다양한 거래 신호의 판단 기반을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개 변수는 각각 12, 26 및 9로 초기 미국 시장을 나타내며 2주마다 12거래일, 매달 26거래일, 매주 밤마다 9거래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장 시간이 줄었지만 이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골든 포크와 데드 포크라는 기본 지식을 배웁시다. 골든 포크는 빠른 선에서 느린 선을 통과함을 나타내며 이때 파란 선은 빨간 선보다 높고 직선 기둥은 영수평축 위에 위치하여 시세가 상승했음을 나타냅니다. 데드 포크는 그 반대입니다. 이 신호에서 일어나는 매번의 순환 골든 포크 상승세, 데드 포크 하향세, 골든 포크 상승세, 데드 포크 하향세. 하지만 요동치는 시장에서 이러한 순환 빈도는 매우 높고 신호는 종종 거짓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추가됩니다. 현재 상승세 골든 포크 이후에 DIF 빠른 선은 직전 상승세였던 DIF 최고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즉 그림의 B는 어보다 큽니다. 이번 상승세 중 어느 DIF 빠른 선도 이전 상승세의 최고점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어보다 높은 상황이 없으면 매수 신호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매수 신호가 동시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정리해 봅시다. 1. 직선 기둥은 반드시 영수평축 위에 위치하여 현재 상승 추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2. 빠른 선 DIF, 파란 선은 이전 라운드에서 금색 포크 뒤의 파란 선 높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큰 추세를 얻고 시장을 뒤흔드는 잘못된 신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 단계 직선 기둥이 0축 이상일 때인 상승 추세를 충족하는 모든 단계는 그림의 노란색 영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DIF가 이전 골드 포크 후 DIF의 최고점보다 높음을 충족하면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요 상승 추세에서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전체 하락세의 큰 위험을 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난 2년 정도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가격의 모든 상승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선별 조건을 충족한 후 포착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말에 한 번만 가짜 신호가 나타났고 연간 12회 정도 우리의 거래 결정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과 금의 추세에서 두 가지 선별 원칙에 따라 우리가 각각 포착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의 최근 3년간의 추세에서 이건 우리가 몇 개의 주요 상승 추세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하락 중인 단기 반등 장세를 회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우리의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금의 유동치는 추세에서 이건 많은 거짓 신호를 성공적으로 회피하고 전체 상승 추세에서 대부분의 이윤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MACD 신호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MACD의 역할에 대해 공식, 논리, 원리 및 각 신호가 나타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시장 추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학습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수백 가지 지표에 대한 심층 통계 분석을 수행했으며 여러 지표를 자체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지표들은 모두 무용지물이고 실제 시세 등락을 결정하는 논리는 몇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 메인 그래프 지표는 가격 돌파와 이동 평균선뿐이고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 서브 그래프 지표는 거래량과 MACD 뿐이므로 여러분 모두 이것들에 대해 숙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 주식, 금, 미국 채권은 각각 어떤 역할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미연준의 금리 결정과 데이터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무보고 시즌에 어떤 섹션이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MACD의 매입 신호를 기반으로 시장 동향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ACD의 원리, 매도 전략 및 지분 관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 깊이 학습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시장의 핵심 이슈, 최신 재무보고 성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논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